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냐? 이번 주말까지 준비해주세요. 집은 이미 계약했고 가구도 들어가 있어요. 너는 정말로 나를 버리는 거구나.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서로를 위한 일이라. 결국 나만 희생하라는 거지. 저는 김영로, 올해로 70번째 생일을 맞은 한 남자입니다. 20해 전 인생의 중턱에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험난한 세월을 헤쳐왔습니다. 이혼 당시 어린 딸은 전처의 품으로 돌아갔고 저는 갓 중학생이 된 아들 현우 하나만을 의지하며 부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때의 세월은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서툰 손으로 밥을 짓고 아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며 때로는 깊은 밤까지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아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나니 어느새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세월 무거웠던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이 주는 평온함보다는 깊고 짙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인공적인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끔씩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아들 현우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며느리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약간 긴장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게 저희로서는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생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며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러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살면서 손자 민준이도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외로우시지 않을 거예요. 네, 아버님. 저희도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이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약간의 어색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랜 독거 생활을 마치고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사 첫날, 현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방을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방을 아버지 전용 공간으로 써주세요. 남향이라 햇볕도 하루 종일 잘 들어오고 다른 방들과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기도 해서 아버지께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 현우야.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꿈만 같다. 방 안에는 새로 장만한 듯한 깨끗한 침대와 넉넉한 옷장, 그리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쓸 수 있는 아담한 원목 책상까지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에 목이 메어올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님,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아버님 입맛에 맞춰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나는 별로 까다롭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하면 된단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 식탁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보니 제가 평소 먹던 음식보다는 현저히 싱겁고 자극이 부족해 입맛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맞춰도 될까? 아,
네, 저희는 평소에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가능한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간이 있어야 밥맛이 제대로 나지 않겠니?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들이 양쪽 사이를 중재하며 부드럽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이미 식탁 위에는 미묘하게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저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는 아들 부부의 생활 리듬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떨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저희는 직장에서 워낙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게 자게 되는 거예요. 업무량도 많고 해서 일찍 퇴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몸을 생각해서는 생활 패턴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하루도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늦은 시간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5살 된 손자 민준이의 육아 방식을 놓고는 세대 간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애가 왜 저렇게 우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이유 없이 울면 한 대 딱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면 아버님,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전문가들도 말해요. 하지만 너무 다 받아주고 달래주기만 하면 아이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눈빛에 불편함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육아 철학과 방식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날카로운 거부감과 약간의 적대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둘러싼 갈등도 점점 심각한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수진아, 거실 청소를 좀 더 자주 하면 안 될까?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아버님, 저도 직장 다니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물론 힘든 건 알지만 집은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조언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점차 어색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버지 때문에?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버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려면 내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지. 육아나 집안일에 계속 참견하시면. 방 안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선의로 한 말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마주쳤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고맙다. 며느리는 예의상 물어본 것 같았고 저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벌어져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가한 지 2달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집안일과 육아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그녀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아쉬운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아버님, 제가 바빠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나 봐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집은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며느리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네,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교육 문제에서도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한국사도 가르쳐 줄까?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지. 민준이는 영어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민준이는 지금 영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면. 영어만 하면 뭐하냐? 우리나라 것도 알아야 진짜 공부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라는 게 영어만 시키는 거냐? 며느리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니? 아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음식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퍼져나가는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조심하면 안 될까? 그릇이 비싼 건데.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피곤해서. 피곤해도 조심해야지. 집안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수진이도 충분히 힘든데. 나는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며느리는 조용히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우와 수진이 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지적하시고.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나름대로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직장에서 지쳐서 들어와도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준이 교육 방식도 계속 간섭하시고, 내 요리도 맛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한테 이야기해봐도 될까? 조언을 구하고 싶어. 엄마한테. 그래, 엄마 의견을 들어보자. 그들이 전처 진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전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네. 어머님, 사실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좀 힘들어서요. 아, 합가를 했구나. 어떤 게 힘들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시고, 육아 방식도 계속 지적하시고. 전처는 조용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 사람 성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우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일단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게 어떨까? 나도 현아랑 함께 갈게. 전처가 딸과 함께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네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아들 부부 그리고 전처 진경과 딸 현아까지. 오랜만에 보는 전처와 딸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잘 지냈지?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딸 현아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모였어.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조언하는 건데. 아버님, 조언과 간섭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적만 하시면. 지적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도 들어보세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런데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 그 순간 딸 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새언니한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뭐라고?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냐고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시대도 달라졌는데 아버지가 늘 맞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그러시는 거 이해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엔 새언니나 오빠가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데 그건 조언이 아니라 참견 같은데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요? 희생은요, 그런 걸 희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워서 엄마랑 이혼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무슨 희생을 논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아야, 그게 무슨... 오빠는 엄마가 외도해서 이혼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뭐라고? 엄마가 외도한 게 아니라고? 현우야,
이제 알 나이가 됐으니까 말해주는 거야. 전처 진경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분노와 상처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결혼 생활 내내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말이야.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버지가? 당신 왜 이렇게 오래된 지난 일을 다시 들춰내서? 지난 일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아버지는 항상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능숙하셨죠. 가족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온 헌신적이고 완벽한 가장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치장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집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만나면서 엄마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했거든요. 아들 현우의 얼굴이 순간 핏기를 잃으며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엄마 말씀이 사실인가요? 현우야, 그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단다. 복잡한 사정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그렇게 복잡한 사정이라는 말로 둘러대시는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점점 더 진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로 참고 또 참았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뎠단다. 하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지. 엄마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바뀌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몇 년을 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셨어요. 그때는 내가 젊고 철이 없어서 일시적인 실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수요? 일시적인 실수라고 하시는 건가요? 엄마와 현아 말을 들어보니 몇 번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오빠도 저도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 부모님이 그냥 부부싸움을 많이 하신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를 따라서 집을 나온 후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빠한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오빠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진작에 다 말해버릴 걸 그랬어요. 아버지,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정말로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던 거 맞죠? 아들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막혀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 속에 감춰두었던 치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과거가 있으셨으면서도 어떻게 저한테는 그토록 완벽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수진아,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다. 다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버님은 자신의 그토록 심각한 잘못들은 모두 감추면서 저의 사소한 실수와 부족함은 매일같이 찾아내서 지적하고 비판하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노와 억울함으로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후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충격에 빠진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숨겨진 진면목을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실망이에요. 이렇게까지 실망한 건 처음이에요. 현우야, 내가 과거의 어리석은 실수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왜 수진이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가족에게는 그토록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님이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제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책했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결국 저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심지어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실수들을 저지르셨던 거네요. 수진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정말로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요? 매일같이 저를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으며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저를 위한 거였나요? 그게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숨죽이며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용암처럼 뜨겁게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왔어요. 현아야,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듯이 말하는 건 너무. 매도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정말로 아시기나 해요? 현아야, 그만하자. 이미 다 지나간 옛일이니까 더 이상 상처만 키우지 말자. 아니에요. 엄마, 아직도 아버지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이고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건가요? 딸의 날카롭고 신랄한 지적에 가슴 한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어떤 변명이나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줄곧 엄마가 뭔가 잘못을 해서 이혼하게 된 줄로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티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니까 아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어서. 현우야, 그때 상황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단다. 지금 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복잡했다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둘러대시는 건가요? 아들의 눈빛이 실망과 분노로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시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저와 똑같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도대체 왜 저에게만 그토록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가 되기를 강요하셨던 건가요? 나는 너희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요? 저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무시하며 인격을 부정하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아버님만의 특별한 방법이었나요? 며느리에 따져 묻는 질문들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변명과 핑계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의 위선과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수진이 그리고 저까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사실 집을 구해드렸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우야, 무슨 말이냐 그게? 아버지, 저희도 신혼부부고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내쫓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예요. 아들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 과거 일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며느리가 예민한 거 아니냐? 예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간섭하세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간섭이라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버지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아버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냐? 이번 주말까지 준비해 주세요. 집은 이미 계약했고 가구도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미리 모든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버리는 거구나.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서로를 위한 일이라. 결국 나만 희생하라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냐? 내 아들이 나를 쫓아내는 것을.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아버지, 됐다, 알겠다. 나갈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힘없이 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피난처까지 차단해버리는 것 같은 그 소리가 텅 빈 가슴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고 또 뒤척이며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의 시간들을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넘겨보듯 하나하나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한 것일까? 나의 모든 것이 틀렸던 걸까?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간섭이고 상처를 주는 독설이었을까?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며느리의 지쳐있던 표정과 아들의 차갑게 변해버린 눈빛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표정들이 마치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오며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유물치고는 놀랄 만큼 적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손에 잡을 때마다 마음만큼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낡은 책 한 권, 심지어 작은 필기구 하나까지도 모두 지나온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죄스럽고 미안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됐다. 결국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어떻게 포장하든 결국 나를 이 집에서 내쫓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분명히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깊숙한 곳에서는 안도의 표정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되었고 아들 현우가 말없이 제 짐을 차에 하나씩 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가을 공기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새로 구한 집은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올라왔지만 결국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안부 연락드릴게요. 연락 따위는 하지 마라. 어차피 서로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서운한 말씀만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차 뒷좌석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몇 달간 살았던 아들네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그 집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남의 집처럼 멀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며느리와 손자의 모습이 작아져 가는 것을 보며 마치 인생 자체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새로 마련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원룸이었지만 벽지며 바닥재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새롭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름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오히려 더욱 마음을 씁쓸하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넓지도 않은 공간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떨어진 듯한 이질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그래, 고맙다. 뭔가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락할 것 없다. 이제 혼자 잘 살아갈 테니까.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 기준에 맞추라고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불편한 것 없으세요? 없다. 짧은 대화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먼저 화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처 진경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당신? 아, 오랜만에 보는 전처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혼자 잘 지내고 있어. 현우한테 들었어. 따로 살게 됐다고. 전처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더군. 당신도 많이 힘들겠어. 힘들 것 없다.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인데.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현아랑 함께 식사라도 해. 혼자 있지만 말고. 됐다. 나는 괜찮아. 전처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른 사람들 때문일까요? 저에게는 정말 잘못이 없었을까요? 혼자 있다 보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아들네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외로움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가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손자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온 민준이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7살이 된 민준이는 더욱 똑똑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아, 이거는 어떨까? 며느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없으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우야, 나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건강하다. 그런데 민준이는 잘 크고 있지.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간단한 대화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했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몸은 괜찮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아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다시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많이 반성했다. 예전처럼 간섭하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했어요. 적응이라 결국 나 없이 사는 게 좋다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거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다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예전 일들이 있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럼 언제 되겠니? 1년, 2년?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대답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외롭다. 아버지, 혼자 있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그런 게 가족을 대신할 수 있겠니?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단호한 거절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됐다. 어차피 의미 없잖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모두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딸 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아야, 오랜만이구나. 현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다시 합가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거절당했지. 아버지, 정말 변하신 거예요? 딸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다, 내가 변했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달라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확신은 없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예전과 다르네요. 현아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 살았나? 잘못 살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딸과 간단한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 외로움이 유독 찾아오는데 저도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딸과의 통화 후 며칠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던 걸까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확실히 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의견보다는 제 의견이 늘 우선이었고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아들 가족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준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가 공을 멀리 차서 제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알아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저기 있어요. 현우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족의 일상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쓸쓸한 노인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당당했던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처 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머, 당신? 무슨 일이야? 그냥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무슨 일 있어? 현우한테 다시 함께 살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아, 당신,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살았나? 전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말해봐.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어. 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 방식을 강요했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큰 잘못이지. 가족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전처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로 변할 거라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정말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말로만 변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여줘야 해. 전처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어?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까요? 무슨 일이니?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아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싶어서요. 뭐가? 그냥요, 조금 따뜻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었나 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도 외로우실 텐데 너무 매정하게 대한 것 같아요. 아니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아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 너희 엄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내 방식만 강요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죄송해져요. 미안할 것 없다. 다 내 잘못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서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정말로 변하셔야 해요. 변할게, 정말로. 오랜만에 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당장 함께 살 수는 없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는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이 민준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우야, 민준아. 손자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뭔가 맛있는 거 사줄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이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이와 놀아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 같으면 민준이한테 이것저것 지적하셨을 텐데. 지적할 게 뭐 있냐?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즐거웠다. 민준이가 많이 컸구나. 민준이도 할아버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구나. 아버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뭘? 가끔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시는 거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한번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작은 희망이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니? 네, 한번 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가져갈까? 과일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 냄새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아, 고맙다. 며느리의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오셨다. 민준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음식 맛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해도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지. 예전 같으면 간이 싱겁다거나 뭔가 지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흘리자 며느리가 닦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교육에 대해 한마디 했을 텐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조심해서 먹어. 괜찮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혼자 지내고 있다. 많이 생각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 며느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때 너무 힘들게 했지? 아버님,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미안해.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걸.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2~3번씩 아들네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에는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님도 가족을 위한 마음이셨다는 걸.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져도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 선은 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구나. 젊었을 때 가족보다 제 욕심을 앞세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모두 돌아온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은 견딜만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모습을 꿈꿨었는데 이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 가족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현아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혼자다. 외롭지만 이것도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겠다.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들이 있겠죠. 저도 언젠가는 그런 따뜻함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전처 진경과 딸 현아도 함께였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 그런가?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간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니, 민준아? 할아버지도 우리랑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야.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어둠 속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진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혼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 말자.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는 햇살처럼 밝았던 젊은 시절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우와 현아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떠났던 그 여행. 바다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박한 일상들이 이제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추억이 되어 가슴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싹의 향기를 머금은 봄바람이 집 안으로 살며시 스며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이지만 더 이상 고독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이어진 마음의 다리,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충분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고마웠다. 민준이 생일 파티에 불러줘서 덕분에 정말 행복했단다. 당연히 와야 할 분이시죠. 가족인데요. 현우야, 정말 고맙다. 마음 깊이 감사하다. 뭘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 드세요. 매번 신세를 져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면 저희 모두 더 기뻐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을 나누지는 못해도 마음만큼은 하나로 연결된 그런 가족 말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몇 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고독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삶의 소중한 리듬이 되었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전처와 딸과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무슨 이야기?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괜찮다고 전해라. 아빠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단다. 그래도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지금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심마저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모두 고마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홀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 같구나.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다는 것을. 가족의 따뜻한 사랑,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평온한 일상. 이런 소박한 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는데 그 당시엔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노을이 하늘 전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며 장엄한 하루의 마무리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바라보는 석양이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지붕 아래 살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굳건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몇 년간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이제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주어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 가족이란 의무나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으로 차곤차곤 쌓아가는 사랑의 성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알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밝아오겠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놓고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풍경이지만 꿈이라는 무대에서만큼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평안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따뜻한 조언을 건네곤 했습니다. 가족이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란다. 진정한 사랑으로 보듬고 키워가는 것이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존중해야 해. 인생이란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참된 가치를 깨닫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었다 해도 진실을 깨달았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라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자책할 시간에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 결국 그가 평생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통제와 지배가 아닌 이해와 사랑, 강압과 강요가 아닌 존중과 배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제 저희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살 길은 어쩌고요?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아야지. 아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엄마, 지금 이거 완전 억지인 거 아시죠? 아니, 정말 나가버리시면 어떡하시냐고요? 내가 내 집 팔고 나가겠다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굳이 말해야 해. 아니, 저희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속 좁게 구세요?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가버리시면 정말. 오늘 사연의 주인공 75살 최영숙 씨는 1년 전 아들 내외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고향 청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영숙 씨는 평생 농사와 장사를 병행하며 아들 동혁 씨와 딸 동희 씨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자식들을 책임지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재료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식당 근처의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5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마쳤다 생각한 영숙 씨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니 막상 가지고 있게 된 건 머물고 있는 집 한 채와 은행 예금이 전부였죠.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 씨는 자신보다 자식들의 앞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동혁 씨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제법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번듯해 보였고 그 때문인지 늘 외적인 체면을 중시했죠.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타며 고객을 만나는 게 영업 능력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예진 씨 역시 사치와 허영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단 영업사원부터 시작했을 땐 월급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고 영숙 씨가 지원을 해줘야 생활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랬던 것이 경험이 쌓이며 그만큼 돈도 벌었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까운 상황만 지속되었죠. 그런 부부를 보며 영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도 다 내주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결국 영숙 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생각하며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대부분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혁아, 예진아 너희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이다. 성북구에 있는 집이랑 내 계좌에 있는 예금은 너희 앞으로 돌려놓을 테니 잘 살 거라. 살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을 거야. 알차게 잘 쓰도록 해. 아들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말이 드디어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동혁 씨 내외는 영숙 씨가 일찌감치 재산을 상속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사치와 허영심에 가득해진 그들이었기에 더 큰 돈이 필요했고 늘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바람이 아니라 욕심이었는데도 말이죠.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 내외는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재산이 자기들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이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기대감만 차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진 씨는 일부러 영숙 씨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잠시나마 웃는 얼굴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부부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효도를 하겠다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영숙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용돈 한 푼 주기 아까워하며 오히려 영숙 씨가 생활비를 알아서 해결하게끔 했습니다. 한 번은 영숙 씨가 병원에 다녀온 뒤 돈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돈을 충분히 챙기지 않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을 사고 영양제까지 구입하려니 제법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영숙 씨는 동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아, 엄마 약값이 좀 필요한데
혹시 20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내가 나중에 줄게. 엄마, 요즘 나도 힘들어요. 보험 영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덜 챙겨 나왔나 봐. 저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난감한데요.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예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20만 원을 큰 돈이라 말하며 못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그래도 아쉬운 건 영숙 씨였으니 역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바꿔받은 예진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이번만 부탁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전데요. 그 이가 난감해서요. 옆에서 들어보니 돈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 왜 그렇게 쉽게 쓰셨어요? 저희도 여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줬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약값조차 손 벌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죠. 결국 사려던 영양제는 나중에 사러 오기로 하고 기본 약값만 결제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홀로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처음으로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흘렀을까요? 토요일 아침 일찍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를 챙기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영숙 씨는 서둘러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었죠. 전화를 했으면 했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영숙 씨는 의아했지만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침부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온 거야? 밥은 먹고 온 거고 아직 식사 전이면 같이 먹을래? 나도 이제 먹으려던 참이거든. 저희 원래 아침 잘 안 챙겨 먹어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모임 있어서 금방 일어나야 해요. 동혁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어떤 심각한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건지. 주방 식탁에 둘러앉은 뒤 영숙 씨는 국화차 한 잔씩을 내주었습니다. 할 말이라는 게 뭔데? 얘기해봐. 엄마, 저희 합가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 이번에 집 정리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집을 정리하다니? 갑자기 나랑 산다고. 저희 전세로 살고 있던 집 처분하고 그 전세금이랑 엄마가 주신 돈이랑 합쳐서 다른 곳에 집 사려고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거주할 건 아닌데 저희 집 옮기면서 엄마도 같이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여기는 어떡하라고? 갑자기 나랑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안 불편하겠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가 한참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저희 바빠지면 어머니가 하늘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심심하지 않으실 테고요. 그렇긴 하지만 영숙 씨는 두 사람의 말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혼자였지만 그만큼 익숙해지기도 했거든요. 처음부터 합가를 했던 것이면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저희들 곧 바빠지기 시작하면 집에 신경 잘 못 쓸 것 같아요. 하늘이도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집 정리하시면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업직이긴 하지만 사람들 만나다 보니 듣는 정보가 많거든요. 이번에 집 사는 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거라 확실한 거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집 사고 나면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 영숙 씨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영숙 씨는 며칠 고민한 뒤 합가를 결심했습니다. 동혁 씨의 말대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는 일부분을 동혁 씨에게 보태주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식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 가족들과 함께니 그깟 돈 정도야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집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영숙 씨는 점점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 속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 예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방에서 조용히 손녀 하늘이의 교복 단추를 꿰매고 있을 때였죠. 아휴, 진짜 요즘은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니까.
친한 친구랑 통화를 하나보다 했습니다. 제법 어린 나이에 시집와 손녀를 낳고 아들과 손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답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한 일이니 영숙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진 씨의 통화 소리를 들으며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쓸 게 많아. 혹여나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진 않은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네 시어머니는 안 그러시다고? 부럽다, 진짜.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몰라. 우리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적당한 시기에 잘 빠져주시겠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안 그래? 영숙 씨는 순간 손이 멈췄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실로 뛰쳐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버럭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자신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진 씨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영숙 씨를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불편한 존재로면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빨래는 제 세탁물이랑 같이 돌리지 마세요. 저 옷이 좀 고급 원단이라서요. 혹시라도 섞이거나 물들면 난감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따로 돌리마.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숙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들 위해 희생했건만 이제는 빨래조차 함께 못 돌릴 존재가 된 것이었죠. 평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은데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는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손녀 하늘이는 그런 상황을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랑 같이 돌려도 되잖아. 너는 몰라서 그래. 옷감 상하면 네 옷 사줄 돈도 없어.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잘못되면 세탁소도 안 돼. 전문 수선집에 가야 한다고. 돈도 몇 배나 더 내야 하고. 그런 옷을 안 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비싼 옷을 왜 사는 거야?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맨날 아울렛에서 파는 싸구려 옷만 입어? 너도 예쁜 거 입고 싶잖아. 엄마도 그런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엄마 태도가 별로인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그런 거야. 난 뭐 말하지도 못해? 점점 집안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영숙 씨가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녀 하늘이와 함께할 때였죠. 어느 날 밤 하늘이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도 거르며 꼼짝도 않는 하늘이가 걱정된 영숙 씨는 살며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할머니, 나 그냥 다 싫어. 친구들도 싫고 학교도 싫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속상하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하늘이는 울먹이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옷이 촌스럽대. 집도 별로라고 놀려. 나도 멋진 옷 입고 싶고 엄마처럼 예쁘게 하고 싶어. 영숙 씨는 하늘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네가 마음 곱게 자라서 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친구들이랑 있으면 나만 초라해 보여. 하늘이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손녀의 마음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예진 씨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어댔죠. 어머님, 요즘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만 살 수 없어요. 경쟁에서 밀리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감싸주지 마세요. 세상이 혹독하다는 것도 알아야지. 예진아, 그래도 아이는 아직 어려. 따뜻한 말로 키워야지. 따뜻한 만으로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직 학생이 뭐가 꾸미고 다닐 게 있다고 저런 식으로 투쟁을 하는지. 제가 못해준 것도 없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용돈도 충분히 주는데 왜 저러나 몰라. 사춘기가 자랑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어머니 너무 감싸주지 마세요. 애벌은 나빠져요.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녀 걱정에 앞선 할머니, 사춘기에 접어든 딸의 모든 것이 못마땅한 엄마. 하늘이도 방 한쪽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싸움을 바라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겠다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님 맞을 음식과 장식을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더니 따로 음식 준비는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하신다고 손대지 마시고요. 손님이 오는데 음식도 안 해? 그래도 간단히 먹을 국물이나 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다 준비했어요. 유명하고 맛있는 곳에서 홈파티 음식 넉넉하게 주문했으니까요. 곧 배달 올 거예요. 그래도 나물이랑 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배달 음식을 내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손님 오시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괜히 음식해서 맛 평가받고 기분 나쁠 바엔 애초에 시켜 먹는 게 나아요. 그리고 유명한 데니까 신경 써서 보내준다고 했고요. 그냥 좀 편히 계세요. 영숙 씨는 그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히 있으라는 말은 곧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자 식탁은 화려한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손님 맞는 소리가 들리고 영숙 씨도 마음을 달랜 뒤 서둘러 방에서 나왔죠. 오랜만에 보는 사돈들이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무뚝뚝하기 그지없었고 사돈들도 영숙 씨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물으며 몇 마디를 건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는 사람 취급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영숙 씨는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주방으로 거실에 마련해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호호 웃으며 각자 자리에 앉는 사돈들과 아들 내외. 하지만 그 자리에 영숙 씨의 자리는 없었죠. 예, 의자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동혁 씨와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구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만 한데. 그나저나 나도 같이 앉아도 되겠니? 식탁 의자 하나만 더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자리도 좁고요. 서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가서 드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의 말에 영숙 씨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이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가 밥을 먹으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영숙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먹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고 의자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굳이 왜 그래야 하니? 저희 식구들 초대하는 자리인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하는 것 같구나. 내가 너희한테 전 재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면 같이 사는 사람을 겸상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이세요? 오늘 즐거운 날인데 이 사람이 엄마 배려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음식은 제가 골고루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배려해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러게요.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구나 아주. 당황스러운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영숙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영숙 씨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는 자신을 붙잡지도 않는 아들 내외.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돈들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지 그저 기가 막힌 영숙 씨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다 결국 지갑이든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영숙 씨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영숙 씨는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따금씩 장을 보고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요기를 달래던 단골집으로 들어갔죠. 표정이 어두운 영숙 씨를 보고서는 가게 사장님은 무슨 일 있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요. 얼큰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
칼국수를 먹으며 영숙 씨는 새삼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아 서러운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도 하고 단골 미용실에 들러 이런저런 수다도 떨어봤지만 어째서인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영숙 씨는 저녁 무렵에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돌아간 듯 했고 손녀는 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는지 조용했죠. 아들 내외는 외출을 한 듯 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자. 그날 밤 영숙 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늦은 시간인데도 연락 한 번 없었죠. 영숙 씨는 방문을 닫고 딸 동희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두 번 울렸을까 딸 동희 씨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딸 동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게 마감하고 잠시 앉아 쉬는 중이야. 오늘 직원들 일찍 보내고 나 혼자 마감했거든.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솔직히 말해,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누구보다 영숙 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던 동희 씨였습니다. 동희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영숙 씨의 고향인 청주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위의 직장 문제도 있었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동희 씨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위도 직장을 관두고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서울에 살 때만 해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시간이 날 때면 식사도 같이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딸 동희 씨였습니다. 멀리서 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했던 동희 씨는 영숙 씨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동희야,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동희 씨의 목소리를 듣고 영숙 씨는 그동안 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속마음을 유일하게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여기로 내려오랬잖아. 살면서 편하게만 살 순 없잖아. 그리고 내가 참고 살면 애들이 편할까 싶어서 그랬지.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나 엄마가 동혁이네한테 재산 준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어. 나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니?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는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 삶을 사셔야 돼. 어차피 걔네 집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전세인지 뭔지 줬다며. 동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서야 눈가가 뜨거워지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영숙 씨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지?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건네주고 합가해 살고 있는 것인데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 싶었죠. 딸의 말처럼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지난날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그러하겠지만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건 모두 아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에게 과일 하나를 먹여도 예쁘고 상처 없는 것들만 먹었고 밥도 매번 새로 지어서 해먹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큰 결심을 한 영숙 씨는 평소 자주 왕래하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좀 내놓고 싶어서요. 현재 아들 내외랑 함께 살고 있는데. 영숙 씨는 집을 내놓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영숙 씨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에 알겠다고 대답했죠. 지금 같이 사는 아들 내외는 알아서 이사 갈 거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직원은 요즘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금방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집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동희 씨에게 연락해 적당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동희야, 엄마 조만간 청주 내려갈 건데 집 하나만 알아봐줘.
클 필요도 없고 적당히 나 혼자만 살 정도면 되니까. 내려오기로 정한 거야? 응, 네 말대로 참고 살 이유가 없더라고.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히 지내야지. 잘 생각했어. 엄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바쁜데 괜히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난 엄마가 괜히 마음고생하는 게 더 신경 쓰여. 동혁이 그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아무튼 알아볼게.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쩌게? 조금 전에 부동산에 다녀오는 길이야. 이제 나도 하나씩 정리해야지. 동희 씨와 짧게 통화를 끝낸 영숙 씨는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손녀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간식이라도 챙겨줄까 싶었거든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 다짐하니 걱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히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와 하늘이가 먹을 만한 간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전데요. 퇴근이 늦어져서 그런데 하늘이 학원 다녀오면 저녁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동혁이도 늦는다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영숙 씨는 가만히 휴대폰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이후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늘이에게 저녁을 챙겨준 뒤 영숙 씨도 간단히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니 동혁 씨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늘이는요? 저녁 먹고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렇구나. 식사는 하셨어요? 좀 전에 먹었다. 일하느라 고생했어. 나 좀 들어가서 쉴게. 그때 동혁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급히 영숙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러니? 얼마 전 사건 이후 대화도 거의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살가운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미 결심에 선 영숙 씨는 그런 아들이 얄밉기까지 했죠.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모르는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말해봐. 사실 저희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거든요. 싸게 나온 항공권이 있는데 이 사람 친구가 때마침 직원 할인도 받아서 예약해준다고 해서요. 그래, 잘 다녀와.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나 혼자 가면 되는데 뭘. 그리고 나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한다. 좋은 기회인데 잘 다녀와. 그리고 엄마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말로만 미안해하는 아들의 모습에 영숙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으려다가 욱하는 마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여행은 며칠 동안 가는 거니? 아무래도 유럽 일주다 보니까 보름 정도요. 어차피 하늘이 다음 주에 방학이기도 해서 길게 좀 다녀오려고요. 그럼 너희들이 돌아올 땐 내가 이 집에 없을 거야.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집에 안 계시다뇨? 글쎄, 아무튼 잘 다녀와라. 너희들 올 땐 내가 없을 거야. 영숙 씨의 말에 동혁 씨는 잠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괜히 투정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여행 준비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옷을 산다던가 흔해 빠진 캐리어도 새 것으로 구매하고 어디를 관광할지 무엇을 쇼핑할지 자기들끼리 떠들기도 했죠. 역시나 영숙 씨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와 손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숙 씨는 이때다 싶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니 가구, 가전, 하다못해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까지도 전부 영숙 씨 것이었죠. 그래도 이 집이 참 추억이 많은 집인데 안타깝네. 영숙 씨는 묵묵히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혼자 살게 되면 많은 짐이 필요 없으니 쓸만한 것들은 기부를 하거나 직접 수거 업체를 불러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대부분을 새로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대부분 짐 정리가 마무리되어가는 듯했습니다. 안 입는 옷도 모두 버리고 침구류와 쓸만한 물건들만 따로 빼두니 이삿짐을 옮길 때도 큰 차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나머지 짐들은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 하늘이의 짐이었습니다.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은 영숙 씨는 지갑 안에 넣어두었던 이삿짐센터 명함을 꺼냈습니다. 얼추 짐 정리가 끝났으니 이사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였죠. 새천년 부동산에서 추천받고 연락드리는데 급히 이사하는 거라서요.
혹시 오늘 와주실 수 있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서요. 오후 4시 무렵 이사업체에서 영숙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업체 직원 짐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했지만 영숙 씨는 자신의 방 한켠에 정리해둔 짐만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1톤 트럭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죠. 영숙 씨가 청주로 이사하는데 곧 집 계약을 할 것 같다고 하니 그때 상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뒤 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짐은 우선 두기로 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우선 갈 곳은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얼마 전에 세입자가 나가 공실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돕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딸 동희 씨였습니다. 동희야,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어. 오늘 이사 견적 냈거든. 정말 타이밍 딱이네. 엄마, 내가 예전에 말했던 우리 옆집 알지? 응, 신혼부부가 살고 있다던 그 집? 응, 마침 그 집이 비었어. 회사 문제로 급히 이사하느라 내놓았더라고. 워낙 급히 가는 거라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딱 이 집이다 싶더라고. 젊은 사람들 살았으니 인테리어나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고, 가격 괜찮으면 바로 계약할게. 알았어, 바로 전달할게. 그리고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내가 보기엔 고칠 것도 없어 보여. 청소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해줄게.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동희 씨가 보낸 사진을 몇 장 훑어보았습니다. 화이트 톤과 회색 톤이 적당히 어우러진 집은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옛날 구옥이라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정겨움이 물씬 풍겼죠. 신혼부부가 살았던 집이라 상당히 깔끔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집 바로 옆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음 날 바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집이었고 금매로 나온 집이라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영숙 씨는 은행에 들러 가지고 있던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따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둔 재산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죠. 자신이 늙고 병들면 쓸 요령으로 남겨둔 돈이었거든요. 병원에 간다든지 큰 돈을 사용할 때가 있다면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영숙 씨가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았다면 언젠가 이 돈도 아들 내외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희야, 조금 전에 잔금까지 다 치렀다. 엄마 금방 내려갈게. 조심히 와요. 응, 내일 아침 기차로 내려갈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작은 짐가방에 중요한 물건과 갈아입을 옷 몇 가지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이사갈 집 주소를 알려주고 바로 이삿짐을 옮기기로 했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뜻대로 해주는 업체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긴 영숙 씨는 터미널 근처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고 오늘은 모처럼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짐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한 바퀴 돌아본 영숙 씨는 아쉬움 반, 설레임 반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때는 늘 구석에 숨어 있었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니 정신없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놓았던 집이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것 같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시세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차 시간을 점심 즈음으로 미룬 영숙 씨는 두 팔, 두 다리를 뻗어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게 생기니 영숙 씨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지 생각하며 오랜만에 단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에 향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50대 중년 부부였는데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려다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함께 살 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위치도 좋고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며 바로 계약하자고 했죠.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며 계약은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저도 오래 살았지만 정이 많이 든 집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다행이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영숙 씨는 모든 게 정리되자 곧장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예약해둔 청주행 버스표를 끊고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곧 청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숙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그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는 나만의 인생을.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영숙 씨는 정신없이 짐 정리를 마친 뒤 딸 동희 씨와 회포를 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죠. 오전 비행기로 들어오니 점심때면 집에 도착할 듯 싶었습니다. 동희 씨 내외와 점심 식사를 하며 영숙 씨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그 모습을 본 동희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봐? 이제 곧 연락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동혁이 말하는 거야? 신경 꺼. 이제 엄마 손 떠났잖아. 그치. 그래도 통화 한 번은 해야 하지 싶어서. 이따 연락 오면 말해줘야지.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니까. 한편 동혁 씨 내외는 긴 여행 탓인지 피곤함이 잔뜩 묻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캐리어 몇 개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자니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집에 다다랐을 때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동혁 씨는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자신들의 짐이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영숙 씨가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까지 모두 없어져 있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 곧바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 온 거니? 네, 10시쯤에 비행기에서 내렸고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집이 이상한데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말했잖니. 너희들이 돌아오면 난 그 집에 없을 거라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정말 나가신 거예요? 응, 나 청주로 내려왔어. 그 집도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 너희도 이사 가는 게 좋을 거다. 잔금 치르면서 상황 이야기하니까 너희 집 비울 때까지는 이해해 주신다더라. 지금 그게 무슨... 당황한 동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야? 어머니 정말 집 나가신 거야? 이 집 팔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적잖이 당황했을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니 안타깝기는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아들 내외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며 손짓하는 동희 씨의 말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제 저희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살 길은 어쩌고요?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아야지. 아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엄마! 지금 이거 완전 억지인 거 아시죠? 아니, 정말 나가버리시면 어떡하시냐고요? 내가 내 집 팔고 나가겠다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굳이 말해야 해. 아니, 저희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속 좁게 구세요?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가버리시면 정말... 동혁 씨의 한숨에 영숙 씨는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만큼 나도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빈말인 줄 알았니? 그러게 있을 때 잘 알아잖아. 내가 너희한테 큰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개무시를 하면서 너희들은 실속만 챙기려 하고.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 한 번도 딴지 걸고 넘어진 적 없어요. 시끄럽다. 이미 내린 결정이고 너희도 그 뜻에 따라야 할 거야. 나 밥 먹어야 하니까 끊는다.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저희더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당장 어디 가서 자냐고요? 너희가 전세 줬다던 그 집 세입자 얼마 전에 이사가서 공실이더구나. 내가 확인했어. 당장 이사가도 괜찮을 정도로 깔끔하던데. 그리로 가면 되잖니? 뭐가 문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하늘이를 생각해서라도. 동혁 씨는 마치 하늘이로 협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듣고 순간 멈칫했지만 영숙 씨는 이내 입술을 꽉 깨물었죠.
하늘이도 이제 클 만큼 컸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야. 니들이 나한테 한 짓 하늘이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희들이 직접 결정해. 지금까지 해준 거면 나도 많이 참은 거다. 이만 끊는다. 영숙 씨의 단호함에 할 말이 없어진 동혁 씨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동혁 씨는 앙칼진 예진 씨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 이게 왜 나 때문인데? 당신이 어머님한테 너무 받기만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하나도 못 구슬리고 이게 뭐야? 당신도 똑같이 받았잖아. 받을 땐 잘 모시겠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만 탓해? 난 할 만큼 했거든?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지. 급기야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이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할머니가 나한테는 진짜 가족이야.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하늘아,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널 버리고 간 거잖아. 아니야, 할머니는 나 버린 적 없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내몬 거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앞뒤 분간도 못하니? 지금 할머니가 우릴 버리고 떠난 거라고. 사지로 내몰고 떠난 거야. 세상에 어쩜 이러니? 엄마도 할머니 탓 그만해. 이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나도 다 알아. 사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은 손녀 하늘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었기에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이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하는 데다 한참 예민해진 시기라 하늘이는 모든 상황이 낯설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동혁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결국 동혁 씨와 가족들은 공실이었던 집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방도 2개, 거실 겸 주방이 딸린 구조였지만 영숙 씨와 함께 살던 집에 비해서는 훨씬 좁은 집이었죠. 투덜대며 짐 정리를 하는 예진 씨, 묵묵히 짐 정리를 하며 먼 산을 바라보는 동혁 씨,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이까지 모두가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청주로 내려간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경험하며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자신이 떠나온 뒤 아들 가족의 상황을 모른 척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영숙 씨는 앞으로 살아갈 날,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이 아파도 꾹 참아야 했죠.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동희 씨와 함께 마을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인사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비즈공예 수업 있지? 문화센터 가는 방법 알고? 그럼 나도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다행이고, 나중에 엄마 여건 되면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 함께 일을 하자고? 카페 좀 넓혀볼까 생각 중이거든. 이 서방이 엄마도 있고 하니까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규모도 좀 키우고 말이야. 엄마야 좋지. 그나저나 동혁이한테는 아직 연락 없어? 응, 그때 그렇게 오고 나서 아직 없네. 이따금씩 딸 동희 씨가 아들 동혁 씨 이야기를 하며 영숙 씨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자식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동혁 씨도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갑작스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가 날이 좋아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보였죠. 다름 아닌 손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 하늘아, 네가 여길 어떻게? 손녀 하늘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숙 씨는 손에 있던 빨래는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하늘이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살래요. 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하늘이의 모습에 영숙 씨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잔뜩 가지고 갑작스레 찾아온 손녀가 걱정되었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게 한 뒤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늘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고모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맨날 둘이서 싸우고 소리 지르는데 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니. 이렇게 무작정 오면 혹시 할머니도 제가 싫으세요? 할머니가 우리 하늘이가 왜 싫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늘이는 영숙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가 청주로 내려오고 동혁 씨 가족이 급히 이사를 간 뒤부터 하루가 멀다고 두 사람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툭하면 친정으로 가거나 동혁 씨도 힘든 상황에 매일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내했던 하늘이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 알 것만 같았거든요. 전 앞으로 할머니랑 살래요. 학교도 엄마 아빠도 다 싫어요. 하늘아, 그걸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맨날 싸우고 가족 같지도 않은 분위기인데 저만 참고 살라고요? 해결책을 찾아야지. 조만간 할머니가 엄마랑 아빠 만나볼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마음 편히 가져.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영숙 씨는 하늘이를 한참 동안 달래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영숙 씨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죠. 주말이 지나고 하늘이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배웅을 마친 뒤 딸 동희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왜 하늘이가 집 주소 물어본 거 이야기 안 했어? 하늘이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이면 괜찮겠다 싶었어. 그리고 하늘이가 오죽 그랬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아무래도 두 사람 불러다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이대로 두다간 하늘이가 망가질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끝장을 보자는 거지. 영숙 씨는 다음 날 동혁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거의 2달 만에 목소리를 듣는 상황에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린 뒤 동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을 자다 일어난 것인지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죠. 엄마 어쩐 일이세요? 너는 지금 오랜만에 전화한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잔말 말고 이번 주말에 애미랑 하늘이 데리고 청주로 내려와라. 이번 주에요? 왜? 못 오겠어? 애미가 친정에라도 갔나 보지? 그게 긴 말할 것 없다. 주말에 당장 내려와. 주소는 문자로 넣어둘 테니 두 사람 같이 안 내려오면 앞으로 나 평생 못 볼 줄 알아라. 영숙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동희 씨 부부가 함께 자리하자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 동희 씨는 영숙 씨의 속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영숙 씨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닌 손녀 하늘이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만든 것에 마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니들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엄마, 죄송해요. 뭐가?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요. 그리고 애초에 엄마 마음 몰라주고 저희 멋대로 행동한 거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반성도 많이 했고요. 애미야, 너는 할 말 없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처음부터 날 진짜 엄마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왜?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너희한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였지.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려고 재산까지 미리 건네주던 나다.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지만 너희들이 날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던 거야. 후한 대접을 바랬던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날 애초에 없는 사람 취급했잖니? 안 그래?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반성 많이 했어요.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니들이 나이 들었을 때 하늘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그 말로는 표현 못할 감정을 느낄 거라고. 그런 걸 미리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난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을 퍼부어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숙 씨의 말을 듣고 있었죠. 급기야 아들 동혁 씨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잘한 것 없지. 니들을 그렇게 두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 끝장을 보더라도 거기서 봤었어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결정은 변함없어. 니들한테 줬던 재산은 그걸로 끝이야. 물론 앞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은 없는 거고, 알겠니? 네, 명심할게요.
그리고 하늘이 앞에서 절대 소리치면서 싸우지 마라. 그거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다 쌓아둔다고. 니들이 잘못한 일로 괜히 하늘이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란 소리야.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차 한 잔을 들이키고 대답했습니다. 니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하늘이한테 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애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 것. 세 번째, 니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해.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난 며느리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되었다.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니들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니?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어머님, 영숙 씨는 그렇게 두 사람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조건으로 좋게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죠. 대화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로 올라간 아들과 며느리는 하늘이와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있던 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사춘기라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말입니다. 주말이 되자 하늘이가 영숙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빠와 부쩍 사이가 좋아졌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면서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내심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영숙 씨 자신도 아들 내외를 완벽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죠.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거든요.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시간이 제법 흘러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집 마당에는 국화꽃과 심어둔 채소가 자라났고 이웃들과 인사하며 하루하루가 평온해졌죠. 공예 수업도 마무리 지었고 얼마 전에는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영숙 씨는 수업을 들으며 자격증 시험도 바보라는 강사의 말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 동희 씨가 카페 확장 이전을 하며 함께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죠. 엄마,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사세요. 저랑 이서방이 늘 옆에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이래서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다행이야. 그제서야 영숙 씨는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주변 도시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면 손녀 하늘이가 기차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손녀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영숙 씨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그래, 우리 하늘이는 늘 내 곁에 있구나. 할머니가 너무 든든해. 영숙 씨는 손녀와 함께 밭일을 돕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죠. 아들 부부는 뒤늦게 후회하며 조금씩 자신들의 행동을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 영숙 씨는 그저 한 발자국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지며 오래 묵은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